오늘 오전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0.5% 빅스텝이라고 하죠. 인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 커뮤니티나 뉴스 포탈에 영끌족이 큰일이 났다. 이런 말들이 나와서 한번 생각이 나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당연히 무조건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하겠죠. 국채든 뭐든 미국 쪽이 훨씬 더 안정적인데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당연히 대한민국에 투자했던 자본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의 김영은 기자님이 만들어 놓은 그래픽을 보시더라도 한국은 당연히 미국보다 높아야 하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빵빵 올리고 있어도 물가가 전혀 잡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자기한테를 가겠다라는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오늘 0.5%를 인상한 것이죠. 통상 0.25%를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역사상 처음으로 0.5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다른 거 다 뭐 상관없더라도 기본적으로 환율이 터지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환율이 터지면 답이 없는 이유는 좀 젊으신 분들은 체감이 없을 수도 있는데, 좀 중장년층 분들이나 노년층 분들, 아니면 젊으신 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환율이 터지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이거 간단하게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거시적인 거야. 저 말고도 여러 경제 유튜버 분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기준금리가 0.5%였을 때 전세 대출 이자가 2.0%였습니다. 전세 대출이에요. 다른 대출 여러 가지 중에 1.75로 올렸더니 2.2%에서 2.8%가 됐어요. 그러면 2.25%를 올렸을 때 전세 대출 이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략 바닥에서는 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25에서 멈춘다는 보장은 없겠죠. 근데 일단 오늘 2.25를 만들었으니 바닥에서는 대충 4%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4%로 가정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넘어가기 전에, 그렇죠.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딜레마가 되겠는데, 금리를 올리면 미국 따라서 올리면, 미국보다 더 많이 올리면 그러면 이제 자본은 빠져나가지 않겠지만 가계부채가 지금 단군 이래 역사상 제일 많기 때문에 대폭발을 하겠죠. 그러면 가계가 무너지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부동산이 무너지고 나라가 골로 간다라는 우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또 안 올리면 물가와 환율이 폭등을 하고, 환율이 폭등해서 좋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이제 수출 기업도 뭐 단기적으로는 좋겠지만 뭐 유튜버 분들밖에 없어요. 달러로 돈을 받기 때문에 저는 아니고요. 그래서 금리를 안 올리면 자본 이탈이 일어난다. 자본 이탈의 다른 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되겠죠.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대출 60%, 그냥 60%로 가정했을 때, 물론 참고로 디딤골 고정 5년 이런 거 받으신 이제 부부분들, 이런 분들은 버틸 수가 있겠죠. 그건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드라이하게 대출 60%만 생각을 했을 때, 이 신탁 대출 아니요. 제가 이 엑셀식을 다른 빌라 하시는 분들 파일을 가져다가 쓰는 바람에 요게 들어간데, 이거는 이제 보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매매가 7억짜리로 가정을 하고 7억짜리 주택을 하는데 대출금 4억 2천만 원, 4억 2천만 원은 60% 대출입니다. 60%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가 2%면 30년 상환으로 해서 2%면 월 상환금은 이자 70만 원에 원금 85만 2,400원 해서 월 상환금은 155만 2,400원으로 맞춰지겠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는 0.5% 기준금리가 이거는 0.5%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1.75%, 이건 2.25% 지금이죠. 그래서 원래는 그 전에는 이제 한창 금리가 낮을 때는 월 상환금 155만 원을 내셨던 상황이었는데 1.75가 됐더니 172만 원, 2.25 이번에는 2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 지금 요거를 빼고 보시면 150만 원이
200만 원이 됐다. 네. 그냥 60%만 받으셨을 때 7억짜리 물건 60%에서 4억 2천 대출 30년일 때 150만 원이 200만 원이 되셨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런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영끌족이라고 하죠. 영끌족은 요것만 받았을 리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매매잔금 담보대출을 많이들 받으시겠죠. 이제 60%는 보통 이제 중도금 대출 들어가고 계약금 10%에 60% 중도금에 잔금이 30%인데 잔금 30%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30%도 이제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30% 중에 20%는 매매잔금 담보대출을 받는데, 매매잔금 대출은 담보대출이 있고 신용대출이 있어요. 근데 신용대출이 더 낫습니다. 이제 20%를 신용으로 땡길 수 있다는 의미니까, 일반적으로는 담보대출이 신용대출보다 이 금리가 낮지만 매매 잔금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이 신용대출보다 더 높아요. 근데 영끌족이라고 하면 이 신용이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매매잔금 담보대출 20%를 받았다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2%일 때,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0.5%고 이거는 2.25%겠죠. 그러면은 60% 대출, 20% 대출, 이거는 2%, 매매잔금 담보대출은 이건 좀 제가 관대하게 7%로 잡았던 거예요. 그러면 월 상환금이 150, 60%에 대한 150, 이건 30년 상환, 매매잔금 담보대출은 10년 상환 해가지고 이거 월 납입금이 160만 원. 그래서 이거 보이시는 대로 7억에 5억 6천을 대출받아서 월 납입금이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준금리 0.5%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 바꾸면 4%, 7.7%에서 이건 9.5%로 늘어났는데, 이것도 굉장히 관대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죠. 8에서 한 15% 정도 나오는데 이거 하시는 분들이 9.5%를 받을 가능성 별로 없어요. 없지만 그냥 일단은 9.5%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똑같은 30년, 10년 상환에 대출, 1순위 대출에 대한 월 상환금 200만 원, 2차 매매 잔금 대출에 관한 것 180만 원, 그래서 390만 원이 나왔습니다. 320만 원에서 390만 원, 대충 한 60, 한 7, 8만 원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면 캐모, 그쵸, 원래 그 300만 원도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60만 원, 70만 원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막 사람들이 와 고소하다, 뭐 영끌족 뭐 골로 갔네, 조졌네, 뭐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호들갑을 떨 만큼 늘어났는가? 327만 원에서 391만 원이 됐습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쯤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대출 60%에 매매잔금 담보대출 20%에 영끌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돼야 영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용 10%까지 들어간 걸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2%, 이거는 기준금리 0.5일 때, 이건 2.25일 때, 1순위는 2%, 2차 매매 잔금 담보대출은 7%, 3차 신용은 10%, 이것도 물론 10%보다 훨씬 넘게 나옵니다만 관대하게 제가 10%를 잡아드렸고요. 그게 어떻게 변했냐? 1순위 4%, 2차 9%, 3차 15% 적게 잡아드린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는 자, 336만 원 월 납입금 336만 원이던 게 아니죠. 월 납입금 581만 원이던 게 661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은 생각보다 크지는 않아요. 물론 580만 원 적은 돈도 아니고 660만 원, 연봉 1억이네요. 적은 금액 연봉 1억에 이제 월급을 꼬박 이제 한 푼도 안 쓰고 해야 되는 돈이긴 하지만, 상승률만 보시면 그 영끌족, 이 영끌족이라는 분들이 물론 휘청휘청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언론에서 호들갑 하거나 커뮤니티에서 영끌족 이제 골로 갔네, 뭐 꽃이네, 조졌네 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늘어난 거는 아니라고, 뭐 이거는 사람의 기준 따라 다릅니다만 저는 외부에서 보는 사람이니까 이렇게만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제 어떤 영끌인가, 영끌의 정의가 사실은 말하는 사람마다 언론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1번 지금 기준으로 2.25% 고정금리에 이거 뭐 5년 고정도 있고 그냥 옛날 같으면 쭉 고정도 있었을 테지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까지 이제 낳으시게 되면 마이너스 0.3 하는 신혼부부가 영끌인가? 이것도 영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영끌인가? 아니면 급등장에 차익 목적으로 90% 꽉꽉 채운 거, 꽉꽉 채운 거 이게 영끌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이분들 같은 1번 경우 같은 거에는 어차피 5년은 고정으로 미니멈이 5년이니까 간다고 고정을 했을 때 봤을 때 과연 이 추세가 5년이 갈 것인가.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양받을 때나 뭐 계약을 하든 말든 특히 분양 물건 같은 거는 뭐 입주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3년에서 4년이 걸리잖아요. 지금이랑 전혀 상관 다르죠. 그 미래를 지금과는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일단은 5년을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5년에서 쭉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안정화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한 판단이겠죠. 그러면 이 1번 영끌족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호들갑 떨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급등장의 차익 목적으로 90% 꽉꽉 채우신 분들은 영끌인가? 영끌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영끌이지만 이거는 뭐 사람들이 뭐 이야기하거나 언론에서 다룰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냥 투자를 한 거고 투자가 잘 안 됐으니까 손실을 입은 겁니다. 액수가 클 뿐이죠. 그러니까 좀 약간 좀 관점의 차이겠지만 드라이하게 보면 이분들이 한 행위는 뭐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원랜드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저는 일단 도박을 나쁜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원랜드라고 해서 화내지 마시고 제 입장에선 똑같은 거예요.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투자를 했고 대출을 꼈든 아니면 순자산으로 했든 간에 손실이 났거나 아니면 손실이 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 강원랜드 가서 재산 탕진한 사람 보고 뭐 기사가 난다거나 뭐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합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이건 이야기할 거리가 전혀 아닙니다. 진짜 정부가 신경 써야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어떤 영끌인가? 그렇죠. 1번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이 코스를 밟으신 분들은 수입이 안정적인 분들이에요. 요새 이제 이 코스를 밟고 자녀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수입이 안정적이고 굉장히 탄탄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견뎌내실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코스보다 약간 더 힘들게 땡겼더라도 버티실 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진짜 두 번째는 어차피 도박이고 진짜 정부가 신경 써야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1번 코스를 하고 싶은데 못한 사람이죠. 대한민국이 지금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안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서구권과는 달리 비혼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1번 코스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은 이제 앞으로 지금 오는 뭐 빅스텝이니 자이언트 쇼핑이니 금리 상승이니 올랐을 때 이분들은 기존에 이제 뭐 대출을 생활비 목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분들 아니면 부모를 부양하기 때문에 대출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아니면 부모가 좀 있으면 본인이 부양해야 될 부모님이 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분들이 상당수가 많을 텐데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다수가 되겠습니다. 이분들 플러스 자영업 사업자 대출 받으신 분들이죠. 자영업 분들은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는데 이분들 받으신 대출이 이 한 3년 동안에 받으셔서 이제 자기 당연히 뭐 그 사업장에다 쓰신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이거 가지고 이제 주택 쪽으로 이렇게 전용 좀 하신 분들이 이것도 적지 않으세요. 이분들이 이제 다 터져 나간다. 1번 안 좋은 부분에 1번 안 좋은 부분에 2번 이 두 계층이 만약에 지금 금리 상승 이 기조가 오래 간다 생각보다 오래 갔을 때 코로나 이상으로 진짜 다 터져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분들이 터져 나가면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중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국가의 세금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니네가 이런 불장의 기회를 못 잡고 상승을 못했네. 부모들이 봉양을 잘 못했네. 아니면 자식들한테 지원을 잘 못해줬네. 이러고 할 게 아니라 1번 케이스, 요 위에 1, 2번 케이스 분들보다 요 아래 1, 2번 케이스 분들이 훨씬 더 다수기 때문에 진짜 언론이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인가. 네, 언론이 호들갑을 떨고 집중하고 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정부가 이분들을 뭐 무작정적인 지원은 저도 반대합니다만, 아니면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 이상한데 그 뭐 없앤다고 했다가 아직 안 없어진 그 정부 부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빨리빨리 어떻게든 해버리고 이런 쪽에다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저는 사실 저희 채널에 이제 기존은 이런 것 밑에 이런 거시적인 거는 이런 걸 잘 분석해 주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사실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제 미분양 담보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회사 쪽에서 이제 이쪽이나 시행이나 이쪽에서 이제 뭐 신탁사 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PF. 그리고 역대급으로 건축비가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광주 화정 아이파크 건 때문에 안전관리 쪽에서도 올랐고 원자재 쪽에서도 올랐고, 단적인 얘기로 이제 뭐 신탁사 이제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수익형 많이 하는 모 신탁사를 예를 들면 한 달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승인하는 케이스가 많았던 이제 신탁사였는데, 단적으로 한 지지난달에 이제 10개 아래로 이제 다 거부 부결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건축비, 지금 이제 통용되는 건축비를 맞추면 수지가 안 나오는 겁니다. 수익형이니까 수지가 안 나와요. 월세를 그럼 엄청나게 월세나 이런 걸 받아야 될 텐데 받을 리가 없으니까 수지가 아예 이제 보통 이제 시행사 수익을 대충 한 15%에서 20% 이제 넓게 크게 봤을 때 이 정도로 보는데, 이게 뭐 5% 아래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고객한테, 이분들이 수익형을 말하는 고객한테 수익률을 뭐 한 2% 3%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러면 장사가 될 리가 없죠. 이야기가 약간 옆으로 샜어요. 그래서 미분양 담보대출, PF, 역대급 건축비 상승. 그래서 분양판의 유동성이 그냥 이미 말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얘네들은 저쪽에서 이제 오는 파도잖아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는데 뭐 인구 문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거시적인 문제는 저기서 이미 그러니까 뭐 피할 수는 없는데 저기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파도가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근데 분양판 유동성은 이미 말라 있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분양판의 유동성이 말라 있지 않았어요. 달랑 6개월 만에 싹 말랐습니다. 이게 어떤 다이나믹 코리아의 좌우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음 시간에 빠른 시일 내에 영상을 만들어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